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의 욘포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차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욘포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왜 욘포세인가? 이거겠죠? 스웨덴 할리먼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의 세계를 드러낸 작가라고 평가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그의 문학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언어랑 존재 사이의 그 깊은 틈? 뭐랄까,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인간 내면의 심연을 탐구하는 거죠. 그의 작품들을 보면 과잉된 언어 속에서 오히려 침묵이나 여백을 통해서 존재의 비극성, 공허함, 또 구원의 문제 같은 것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줘요. 종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그런 교리를 넘어서는 어떤 그 존재의 분위기 자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그의 배경인데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해안가 마을 출신이라는 점, 이게 좀 특별해 보여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자란 곳이 스트란드바르무라는 작은 마을인데 피오르드랑 바다가 만나는 곳이래요. 바다의 소리와 집안의 침묵이 함께 자랐다, 이런 회고도 있더라고요. 침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종교적인 배경도 좀 독특하던데요.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요? 맞아요. 그런 종교적 여정이나 또 베르겐 대학에서 비교 문학이랑 철학, 특히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 같은 그런 철학자들을 공부한 배경이 그의 작품에 녹아있는 거죠. 신, 구원, 존재 같은 그런 철학적 주제들의 근간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처음에는 자곡보다 오히려 해외 연극계에서 먼저 주목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령이 쓴 듯한 대사라는 평을 받으면서요. 세 번째로 그의 문학 형성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처음부터 지금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특히 그 교통사고 경험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면서요? 1979년에요. 네, 맞아요. 그 사고가 정말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접 체험한 거죠. 그 이후로 문학을 존재와 무,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틈을 가늠하는 도구로 여기게 되었다고 해요. 첫 소설은 반응이 좀 안 좋았다면서요? 불꽃 초록. 네, 1983년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해 불가능하다, 뭐 이런 평을 받았죠.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간결하고 반복적인 문장라던가 내면 독백 중심의 서술 같은 그 포세 스타일의 씨앗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연극으로 눈을 돌린 거군요. 그렇죠. 1990년대 중반부터 시곡에 집중하면서 누군가 올 것이다 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다른 작가들 영향도 받았겠죠. 물론이죠. 울라브 하우게 같은 노르웨이 시인이나 프랑스의 모리스 블랑쇼, 또 사무엘 베케트 같은 작가들로부터 받은 영향도 그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럼 대표작과 그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대표 희곡 누군가 올 것이다. 이거 이름 없는 남녀가 낯선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결국 아무도 안 온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재, 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죠. 존재론적인 불안감이라던가 관계의 어떤 취약성 같은 것들이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랑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비교하죠. 근데 포세는 베케트와는 좀 다르게 인물 내면의 감정, 특히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설로는 셉테 3부작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작품들이요? 네, 그 3부작은 정말 대작이죠. 아슬레라는 예술가의 삶을 따라가는데 기억, 꿈, 과거와 현재가 막 뒤섞여요. 아주 장대한 내면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스타일도 독특하다면서요? 쉼표가 거의 없다고. 맞아요. 쉼표 없이 이어지는 문장들이 마치 음악 같아요. 소나타나 푸가처럼 리듬과 반복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거죠. 상실, 죄의식, 죽음, 사랑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는데 막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말과 침묵 속에 담아내요. 인물 이름이나 배경도 좀 모호하게 설정한다고요? 네, 그래서 형이상학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독자가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그냥 순수한 존재의 조건 자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포세 문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 반복, 여백. 이 키워드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그 너머를 침묵과 리듬으로 채운다는 해석이 있던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문장은 정말 극도로 간결하고요. 접속사나 불필요한 문장 보호 사용은 최대한 절제하죠. 그러면서 같은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시켜서 음악적인 리듬감을 만들고 또 의미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쉼표 없는 문장의 흐름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그게 마치 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내면의 시간을 따라가는 느낌을 줘요. 독자를 현실의 시간 감각에서 좀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반복은 그냥 강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 강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비슷한 감정이나 사건들의 어떤 변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나 문단 사이의 그 여백, 즉 침묵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아, 그 침묵 속에서 독자가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네, 맞아요. 독자가 인물에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진실 같은 것들을 직감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그냥 글쓰기 기술이라기보다는 세계와 인간을 인식하는 포세만의 방식이고 그래서 그의 작품 읽기가 묵상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제죠. 존재와 소멸의 경계에서 윤포세 문학은 그 고요함 속에 상당히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존재, 소멸, 시간, 기억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그냥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그렇죠. 포세 작품 속 인물들 보면 종종 이름도 없고 삶의 방향성도 좀 불분명하게 이게 부유하는 듯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경계적 존재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어쩌면 포세가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문지방에 서 있는 느낌 같은 건가요? 안도 박도 아닌?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도 그래요. 과거랑 현재가 막 뒤섞여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어쩌면 신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완성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성미롭네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철학 용어 하나 없이 그냥 인물의 행동이나 침묵, 반복되는 말들 이런 걸로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나는 지금 여기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 결국 일곱 번째 주제인 신앙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포세가 카톨릭 신자로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품 속 신앙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게 독특한 지점이죠. 독실한 신앙인이지만 그의 문학이 뭐랄까 단순한 종교 문학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신의 침묵 같은 거,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갈망이나 존재론적인 질문을 파고들어요. 성서적인 상징 같은 게 은근히 녹아있긴 한데 신이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침묵 속에 함께 있는 존재. 네, 그런 느낌이죠. 욥기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물들은 또 굉장히 세속적인 고통 속에 있어요. 가나안이라던가 상실이라던가. 신이 그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안에 같이 있다는 느낌이라 그거 참 인상적이네요. 네, 직접적인 사회 비판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가난한 예술가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인간의 조건 아니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어떤 의지, 동행 같은 걸 보여주죠. 그리고 말로는 진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포세의 생각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신비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 침묵 속에서 신비함과 고통을 동시에 감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덟 번째 수상의 순간을 보면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도 딱 그거였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예술을 창조했다. 네, 정확했어요. 한림원에서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거죠.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언어의 힘을 새롭게 보여줬다는 평가. 맞습니다. 그 반복, 여백, 침묵 이걸 통해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포세만의 방식이죠. 그게 현대인의 불안이나 고립감, 말로 딱 설명하기 힘든 그 복잡한 내면을 정말 잘 잡아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감정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딱 멈춘 그 자리에 감정이 탁 놓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좀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이 주목받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포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그 깊이를 다시 파고들면서 문학 본연의 어떤 힘을 보여줬다는 의미도 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뉴노르스크 사용, 이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아, 뉴노르스크. 그 소수 언어 사용이 문학의 뿌리에 대한 성찰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노르웨이 공생문자 언어 중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소수거든요. 포세가 이 언어를 고집하는 게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걸로 해석된 거죠. 세계화 시대에 소수 언어로 보편적인 인간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군요. 그렇죠. 9번째 주제인데요. 수상 이후의 욘포세. 노벨상 받고 나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는데 정작 본인은 상인의 문학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참 포세다운 반응이었죠. 그 태도가 참 외부 평가보다는 그냥 내 글을 쓰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주목받는 것보다는 그냥 존재를 사유하기 위해 쓴다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근데 뭐 외부 세계는 당연히 달랐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을 받았으니까. 네, 작품 번역이 정말 쏟아졌고 희곡 상연도 엄청 늘었죠. 특히 그 뉴노르스크라는 소수 언어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읽히는 건 정말 대단한 현상이에요.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포세 본인은 아마 더 큰 어떤 윤리적, 철학적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여전히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쓰는 방식은 고수하고 있어요. 시대나 정치를 초월한 인간 본질 탐구. 그걸 통해 더 근본적인 보편성을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 독자와의 조우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포세 문학이 좀 어렵다는 반응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줄거리가 좀 희미하고 대사도 반복되고 침묵도 많고 하니까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포세 문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독자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침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네.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으면서 의미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자가 공동 저자가 되는 셈이에요. 공동 저자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특히 연극 무대에서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또 디지털 시대에 그 빠르고 시끄러운 것에 지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네. 이 세대가 포세 작품의 그 느리고 깊은 리듬을 약간 현대적인 명상처럼 받아들이는 현상도 흥미로워요. 아, 명상처럼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같은 매체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의 문장이 가진 독특한 리듬감이나 음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매체랑 잘 맞는다는 평가가 많아요. 듣는 경험이 또 다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뭐랄까 예전에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자기 안의 어떤 감정을 비로소 마주하고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치유받는 느낌인가요? 네, 치유의 언어 같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욘 포세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작가다. 11번째, 찬사와 불편함 포세를 둘러싼 문학적 논쟁들입니다. 욘 포세 노벨상 수상자지만 그 전부터도 유럽 문학계에서 찬사도 많았지만 비판도 꽤 엇갈렸다고 하죠. 어떤 점들이 그렇게 좀 논쟁적이었나요? 네, 맞아요. 평단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죠. 현대 언어 속 침묵을 가장 정직하게 파고든 작가다. 이런 극찬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거 너무 모호하고 느리고 불친절한 거 아니냐 이런 혹평도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깊은 명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이렇게 느낀 거죠. 뭐 듣고 계신 당신은 어느 쪽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의도적인 난해함,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 반복적인 문장이나 뭐 인물 배경도 좀 흐릿하고 전개도 느슨하다 못해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일부러 어렵게 쓴다 이런 비판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큰 논쟁거리였죠. 자기적인 실험이다. 심지어 이해 불가능한 문학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전통적인 서사 구조 이런 걸 중시하는 평론가들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또 다른 비판은 이게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실 외면적이다. 이런 지점이었어요. 아, 사회나 정치 문제 같은 걸 직접 다루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도망쳐서 그냥 내면만 탐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특히 제3세계나 탈식민주의 시각에서는 약간 좀 북유럽 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포세 본인은 뭐라고 답했나요? 포세는 그냥 내가 겪는 진실을 쓸 뿐이다. 뭐 이렇게 담담하게 답했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문제와의 거리감은 계속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성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뜨거웠어요. 작가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실하고 또 작품 속에 성서적인 상징 같은 게 보이니까 네네. 신앙을 문학 뒤에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반대로 아니다. 종교 형식을 빌려서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다. 이런 옹호도 아주 팽팽했죠. 그의 작품 특유의 그 신배주의적인 분위기 같은 게 좀 세속적인 문단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포세는 여기에 대해서 신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신이 없는 그러니까 부재하는 공간을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있습니다. 아, 부재의 공간? 네. 더불어서 그 노르웨이 소수 방언인 유노르스크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언어 정체성을 지킨다. 이 점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이게 사실 번역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번역가들이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번역될 수 없는 작가, 번역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벨상 수상 자체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아, 수상 자체요? 네. 대중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또는 노벨상이 너무 실험문학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었죠. 특히 그의 희곡은 사실 무대에서 봐야 진가가 드러나는데 그냥 책으로 읽는 독자에게는 좀 낯설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거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량한 결의 비판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런 논쟁 자체가 역설적으로 포세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뭐랄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워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 같은 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문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는 침묵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어떤 분위기만으로 서사를 쌓아올리고 또 없는 것, 부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진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12번째, 포세와 동시대 유럽 문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특하다 보니까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비교선상에 놓이기도 했죠. 뭐 베케트나 블랑셔 같은 앞세대 작가들 말고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프랑스 극작가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같은 경우 고립된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어떤 연극적인 실험, 이런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콜테스. 또 언어와 침묵의 관계를 탐구했다는 점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와 개교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한트케가 언어 자체의 한계나 뭐 파괴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했다면 포세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신의 부재라든가 어떤 초월적인 것 이런 걸 탐색하려 했다는 차이가 좀 있죠. 같은 노르웨이 작가인 옌스 부에른네보와는 완전히 좀 다른 길을 걸은 것 같네요. 부에른네보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사회를 비판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베르네보가 외부 세계의 부조리를 막 고발했다면 포세는 시선을 인간 존재의 내면으로 어떤 고통의 실존적 조건으로 돌렸죠. 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엘프리드 옐리네크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언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공유한다는 점은 비슷한데 표현 방식은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옐리네크는 언어를 막 해체하고 조각내버린다면 포세는 오히려 언어를 침묵시키는 쪽을 택했죠. 아,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렇죠. 결국 포세는 동시대의 여러 언어 실험들 속에서 침묵이라는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길을 개척한 셈이고 그래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작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13번째, 포세 이후의 문학, 후대 작가와 문화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의 이런 독특한 스타일, 특히 그 침묵이라는 방식이 다음 세대 작가들이나 문화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문학적 리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학적 리듬이요? 네, 단순히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그 쉼, 여백, 또 반복 이런 것들이 주는 울림의 중요성 이런 걸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율리체나 에두아르 루이 같은 좀 더 젊은 작가들에게서도 그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서사라는 개념 자체가 포세 이후에 더 주목받게 되었고요. 희곡 분야에서도 그 영향이 컸다고 듣습니다. 침묵의 무대라던가 정지된 장면 같은 연출을 통해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연계나 연출 방법론에도 영향을 주었고 실제 연기 교육 교재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학을 단순한 오락이나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한 형식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사유의 형식. 네, 그의 텍스트는 철학이나 신학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영화나 미술, 음악, 무용 같은 다른 예술 장르에도 영향을 주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 뉴 노르스크라는 소수 언어로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건 언어의 다양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이 어떻게 보편적인 가치와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군요. 감정을 막 쏟아내는 대신에 감정의 구조 자체나 그 여백을 탐구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포세는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를 쓴 작가가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감각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어와 존재 사이의 그 묘묘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4번째, 존재의 여백을 남기는 문학. 윤 포세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유산,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존재의 여백을 감각하게 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의 여백. 네.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고 서사를 명확하게 그리지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빈 공간, 그 여백에서 더 깊은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학이 무엇을 말하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고 때로는 말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상태, 그 침묵과 공백 속에서 오히려 독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그의 문학은 어떤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침묵의 공간을 그냥 열어둡니다. 해석을 강요하지 않고 독자가 그 여백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와 대면하도록 이끄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천천히 읽는 법, 멈춰서 생각하는 법,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감각하는 법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조용히 귀 기울이시는 이 순간에도 그 여백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윤 포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한 작가였습니다. 그는 반복과 침묵, 그리고 여백이라는 그만의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색했고요. 명확한 설명 대신에 말과 말 사이의 그 깊은 울림 속에서 진실을 감지하게 만들었죠. 그의 문학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그 비어있는 공간 앞에서 자기 자신과 또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 거죠. 포세는 문학을 다시금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고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읽는다는 행위의 본질 그리고 고요히 머무르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AI에서 마구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을 부각시키는 노벨상 세계 채널이 제공하는 2023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윤 포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대한민국의 여성 작가 한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